2001년 2월 4일 새벽 전라남도 나주시 드들강 유역에서 한 여고생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피해자는 발견 당시 성폭행을 당한 채 알몸으로 숨져 있었는데요. 목이 졸린 흔적은 있었지만 부검 결과 피해자의 사인은 익사. 당시 피해자의 주검에서 범인을 특정할 DNA까지 확보를 했으나 끝내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답답한 시간만이 흘러가고 영구미제 사건이 될 뻔했던 이 사건은 2017년 결국 범인의 정체가 드러나게 되면서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되는데요. 무려 16년을 꼭꼭 숨어있던 범인의 정체, 그는 과연 누구였을까요? 먼저 사건 발생한 2001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광주에 살던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된 건 집에서 무려 15km나 떨어진 나주 드들강이었는데요. 당시 피해자는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떠 있었고 소지품은 하나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의 시신에서 남겨진 단서는 단 하나, 바로 몸에 남아있는 정액이었는데요. 당시 피해자의 시신에서 나온 정액으로 DNA를 채취한 경찰은 주변 마을 사람들과 모두 대조를 해보았지만 어느 누구도 일치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아버지는 딸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실감에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마는데요. 한 가정이 철저하게 무너지며 답답한 시간만 흐르던 중 사건 발생 10년이 지난 2012년 이 사건은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됩니다. 2010년 DNA법 개정으로 당시 피해자의 시신에서 검출된 DNA는 대검찰청 유전자 데이터베이스에 보관되어 있었는데요. 이 DNA와 일치하는 사람이 10년 만에 나타난 겁니다. 유력한 용의자의 정체는 바로 강도살인 등의 죄명으로 이미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35세 김도룡. 김도룡은 사건 당시 피해자의 집 인근에서 거주를 했었는데요. 드디어 이 사건의 범인을 찾게 된 걸까요? 하지만 유력 용의자를 찾았다는 그 기쁨도 잠시 검찰은 김도룡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DNA는 여성의 몸에서 3일 정도 남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 DNA 검출과 살인은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었고 김도룡이 피해자와 사귀던 사이라 그전에는 성관계했지만 살인은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형사재판에서 유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는 70~80%의 심증이 형성되어야 하는데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정도의 심증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거불충분이라는 결과가 나오게 됐습니다. 또다시 미궁에 빠져버린 사건, 이토록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범인의 정체는 2015년 극적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경찰은 김도룡이 피해자와 정말 사랑하는 사이였는지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히며 전면 재수사에 나섰고 새로운 정황들이 밝혀졌습니다. 먼저 경찰은 피해자의 일기장에서 첫 번째 단서를 찾았습니다. 바로 사건 직전 피해자의 일기장에 적혀 있었던 단어 매직. 이 매직은 여자들의 생리기간을 일컫는 은어인데요. 당시 피해자가 진짜 생리 중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경찰은 곧바로 부검사진 100여 장을 국과수에 맡겼습니다. 분석 결과 일부 혈흔이 생리혈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집니다. 국과수는 더 나아가 피해자의 사망 시간까지 특정할 수 있었는데요. 김도룡의 말대로 그가 피해자와 사건 발생 이전에 성관계를 가졌다면 피해자의 몸에서 나온 정액과 생리혈이 섞여 있어야 하는데 분석 결과 정액과 생리혈이 섞여 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월경이 나오는데 그게 이 정액하고 하나도 안 섞여? 이게 무슨 말이냐? 바로 죽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서로 섞이지 않았다면 실제로 이제 실험을 해봤어요. 먼저 정액을 집어 넣어놓고 바깥에다가 피를 넣고 가만 놔두는데 7시간 정도로 놔둬봤어요. 근데 잘 안 섞여요. 가만 놔두면은. 그런데 이렇게 놔뒀다가 들고 한 10발자국 이렇게 움직이는데 가만히 들고 움직여도 섞이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움직였다 하면은 확실하게 섞인다. 그래서 이 실험을 통해서 사정 후에 거의 1~2분도 몇 분 지나지 않아 갖고 죽었을 거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즉 피해자는 김도룡과의 성관계 이후 곧바로 사망한 것이라는 결정적인 단서가 드러나게 된 겁니다. 또한 당시 김도룡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 닭 12마리를 훔쳐 교도소를 제 발로 들어가는 식의 범행을 저질렀는데요. 이 범행이 굉장히 수상하고 의도적이라는 의심을 샀습니다. 일부러 교도소에 수감되어 자신의 알리바이를 만들면서 수사망을 피해 가려고 한 건 아니었을까요?
이런 정황들이 드러나는 와중에 또 다른 단서가 등장합니다. 바로 김도룡의 감옥 동료가 김도룡이 나에게 범행 사실을 다 털어놓았다고 증언을 한 겁니다. 감옥 동료는 김도룡이 사건 직후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 당진군에서 당시 여자친구와 사진을 찍은 사실과 피해자와 만난 과정과 살해 동기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는 겁니다. 또한 김도룡은 드들강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다고 했지만 그 주장을 뒤집는 증언도 확보를 하면서 수사는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전혀 처음에 지리를 모른다 했어. 근데 또 사귀던 여자들이 있어. 그 여자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같이 낚시도 가고 그랬다, 드들강에. 결국 16년 만에 단죄를 받게 된 김도룡. 그는 복역하는 동안 자격증을 취득하는 등 모범수로 출소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는데요. 그의 바람과는 달리 2017년 12월 재판부는 결국 살인 혐의로 김도룡에게 또다시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김도룡은 끝끝내 기억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하며 항소를 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살인죄의 공소시효를 없앤 태완이법이 2015년 7월 시행된 후 처음으로 내려진 유죄 판결. 피해자의 어머니는 이제야 딸에게 인사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좀 하는 편인 것 같은데 너무 오랜 시간 힘들게 지내온 것을 생각하면 기가 막히네. 끝나고 그때 바로 우리 그 작은 딸이랑 영락공원에 아빠 있는 데랑 딸 있는 데 갔다 왔어요. 현재 남아있는 장기 미제 사건은 약 260여 건. 이 사건들의 범인도 언젠간 꼭 잡힐 겁니다. 우리가 잊지 않는 한 미제 사건은 없습니다.